이어서 패널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사회자 및 토론자 분들과 발표자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패널 토론 사회자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연구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금융연구원 김병덕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재밌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오 변호사님하고 이현경 박사님께서 두 개의 자산 승계 신탁과 그리고 기업 활동 관련된 새로운 신탁 활용 방안들을 발표해 주셨고요. 시간이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5분 정도 지체되었기 때문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리스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은집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박현정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각자 패널리스트들께서 오늘 발표 자료에 대한 지정 토론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에 대한 리스판스를 또 다시 이 발표자들께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약간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은집 변호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은집입니다. 두 가지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영표 변호사님 발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가업승계 신탁 관련한 지금 자본시장법상 112조 의결권 제한 조항 관련한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영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행 자본시장법은 그 신탁업자가 소유하는 15%를 초과하는 신탁재산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지까지 일반적으로는 그 신탁업자가 이제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 회사에 대해서 계열 이슈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15% 의결권 제한 조항이 이제 풀리게 되면 지금 그 112조 조항을 보면 이제 계열 여부에 대한 또 판단을 하게 하고 있는 조항이 있고요. 또 그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되면 중립적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보완이 될 부분들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펀드에서 경영 참여형 투자를 뭐 일반 신탁형 펀드에서도 할 수가 있고, PEF와 같은 기왕의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당수의 지분을 신탁업자가 주식을 신탁받아서 들고 있고 그거를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기왕의 금융 관련 법령에서 자본시장법에서 아니면 공정거래법에서 그 대상 회사에 대한 계열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는 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는 그 운용사들을 기준으로 일단 계열로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신탁형 펀드에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공정이나 이런 데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가업승계 신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결권 행사 지분 한도를 한도 제한을 풀게 되면
여러 금융 관련 법령에서 또 이게 신탁업자가 계열로 편입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한 문제도 생길 거고요. 예를 들면 금사환법에 따라서 출자 승인을 받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관련 법령에서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인 주식에 대한 그 법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이거를 신탁업의 본질적인 업무로 분류를 해서 신탁업자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신 이게 위탁자가 지시하는 형태, 그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신탁하고 의결권을 신탁업자가 행사를 하는데 이게 신탁업의 본질 업무로서 여기에 대해서 위탁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거나 지시한다거나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법의 취지상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거를 신탁업자의 계열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위탁자의 계열로 봐야 될지 그리고 출자 승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신탁업으로 규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탁업을 영위할 때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라이센스를 받고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업 관련해서는 별도의 업 예외 조항을 일반적으로 잘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민사신탁과 영업신탁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많이 그 문제로 제기돼 왔고요. 관련해서 이제 아까 오영표 변호사님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신탁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당연히 업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중간에 별도의 비이크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하면 입법적으로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업예외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손질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영경 박사님 발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것처럼 신탁법이 전면 개정된 지는 지금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이제 뭐 발제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업법으로 새롭게 분리하는 논의도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지까지 기왕의 법 개정 논의가 국회 단계에서 무산이 됐고 여러 번의 그 추가 개정 논의를 거쳐서 지금 작년에 발표가 되고 이제 다시 자본시장법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발표된 내용은 뭐 이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 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현재 열거하고 있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이게 그 법 감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고 신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아무런 제한 없이 풀어준 부분이 업법의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엔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신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넓히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지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자본시장법도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신탁에 대해서 수익증권 발행 신탁을 기왕에 금전 신탁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던 그 자본시장법 체계를 바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와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기왕에 그 금융 업권 간에 이제 칸막이가 있었던 부분도 고려가 됐던 것 같고요. 발행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 신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단일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집합투자 제도와의 이제 이런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부동산 관련 권리 등에 대해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된 건에 한해서 허용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정책 당국 입장에서의 뭐 단계적 접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특히 이제 집합투자 제도와의 구분 기준과 관련해서는 뭐 시행령 이하에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앞서 제한하고 있는 신탁 대상 자산을 한 종류로 한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발행자의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디지털 자산기초 수익증권 발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이 박사님께서도 발제해 주셨지만 지금 많은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논의들이 있고요.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증권 개념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또 일부 사안들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제도를 통해서 지금 커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발제해 주신 것처럼 STO 제도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증권 제도로 자본시장법상의 제도로 포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제도와 또 툴들이 그 유동화할 수 있는 비클들이 존재하게 될 때 제도 간에 어쨌든 쏠림 현상이나 아니면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그 사업 신탁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하기는 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기왕의 조각 투자 관련해서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서 일부 걸러서 제도화하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왔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제도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좀 걸러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제도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토론은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 토론에 대한 리스판스를 다 끝나고 했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저희가 내용을 포커스하기 위해서 그 토론 끝나고 바로 리스판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선 오영 변호사님 오늘 질문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더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잠시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식료권이 신탁을 하게 되면 우리 고유 재산과 신탁 재산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식료권 신탁 재산은 우리 고유 채권자들이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탁 재산으로 주식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열사 편입 이슈는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압을
신탁해서 유언대조 설정해서 가압승계 신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 겸 생전 수익자의 지배권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금전 신탁이나 펀드에서 운용사 중심, 그러니까 신탁업자 중심의 의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금감원 또 사실 금융위도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약관 심사를 하겠다. 위탁자가 반드시 지시를 통해 가지고 수탁자가 의권 행사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 미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탁은 사실 이제 1:1 맞춤형으로 해서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배권이 그대로 되고, 펀드는 사실 이제 펀드 투자자들이 여기다가 뭔가 왈가왈부할 수 없게 이제 일상적 운용 지시를 못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비교 자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펀드하고 신탁을 바로 비교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 관련 법령, 검산법,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그 제약 사항과 관련돼서도 신탁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신탁 재산으로 관리하고, 그것도 수익자를 위해서 관리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금산법의 예외에 대한 해석이 아마 2016년도에 법령 해석 회신집이 나왔고요. 그 안에 이제 보시면 금산법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위탁 지시받는 경우에는. 그리고 은행법상의 15% 자회사 제한도 해당 안 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의 15% 룰은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금산법하고 은행법 문제는 해결이 된 거고, 독점규제법으로 넘어오더라도 우리 신영증권 신탁사들이 신탁계산 주식을 함부로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사실 상호 출자 제한 뭐 그런 취지하고도 관련성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독 당국이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신탁회사가 계약한 대로 위탁자 겸 생전 수익자의 지시를 받고 의결권 행사하느냐,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의 개념, 결국 이제 민사 신탁으로 갔을 때 후계자가 수탁자가 되거나 사주 자체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으로 갔을 때 과연 이걸 영업으로 하는 거 볼 거냐인데, 제3의 기관이 하면 뭐 일회성, 계속성 등을 통해서 영리성까지 가면 영업을 보겠지만, 가업 승계를 위해서 후계자가 수탁자가 되는 구조를 영업으로 볼 실익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후계자가 수탁자가 되는 구조라서 뭔가 영업으로 안 보더라도 그 규제를 잠탈할 위험은 아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반론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경 박사님. 예. 네, 김은지 변호사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를 하고 있어서 제가 길게 뭐 반론을 하거나 뭐 그럴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수탁 가능 재산에 대한 규제를 뭐 없애거나 뭐 또는 그 타 업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수익증권 발행 신탁의 범위를 좀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는 재고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신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효용과 해외 사례를 통해서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도로서의 입지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사업 신탁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고, 또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서 사업신탁에 대해서는 거의 입법 미비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김은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장기과제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은 규제 샌드박스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지정 토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노혁준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신탁 관련해서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워낙 신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두 분이어서 잘 들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몇 가지 토론의 목적상 제가 뭐 코멘트 그리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 발표문 공이 그 사업 자체를 신탁하는 방식, 그게 뭐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승계를 위한 것이든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러려고 하면 주식 신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의결권 관련된 부분도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이나 사업을 신탁한다고 했을 때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니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니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기업 조직으로서 뭐 신탁이 맨 처음에 미국이나 미국에서 특히 활용되었을 때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 자체가 거의 사업의 뭐 주체, 비즈니스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사용됐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일반적인 사업 조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예컨대 배당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의결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때 각종 뭐 이사의 주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율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의 기존에 있던 주식회사를 대체하는 유한책임 조직으로서의 트러스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주식회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해봤거든요. 사실 뭐 유한책임에서도 그렇고 유한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자율성을 갖는 조직을 이 법제 체제 내에 새로 만들어 봤는데 사람들의 선호가 워낙 주식회사에 대한 게 높기 때문에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조직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남은 용도가 그런 식의 승계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 유동화 목적의 영업을 갖다가 신탁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자본시장법상에 그 수탁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자본시장법에서 있어서 신탁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산운용에 스페셜티가 있다고 해서 거기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들인데, 영업 관리는 또 완전히 다른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런 니드가 굉장히 커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별도의 인가 단위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위원님 견해에도 동조하는 바입니다. 그게 이제 영업 신탁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수탁자들 행사하도록 하면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하고 보팅 라이트이 좀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회사법의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15% 제한도 아마 그런 배경에서 조금 전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딱히 막 정확히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신탁이라는 걸 이용하는 순간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수탁자한테 귀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위탁자나 수익자한테 귀속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의 분리가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신탁 구조를 택하는 순간 그 실질적 의사결정권은 이 수익자한테 넘어가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신탁을 통해서 특히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런 15% 룰을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지 않나, 그런 점에서도 저도 두 분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오 변호사님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신탁이라는 것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금융 상품이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럼 상대적으로 비싼 신탁 수수료 보수에 대한 좀 민감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얼핏 말씀하신 자기 신탁 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 신탁 수수료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니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자기 신탁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세제 혜택은 있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뭐 돌아가시면 그 이용 기간도 짧고 또 신탁 승계를 또 선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하신 입장에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 변호사님에 대해서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또 듣다가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또 추가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책자 2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유류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그 슬라이드 번호로 39번인데요. 의결권은 저쪽 지식권을 갖다가 아마 자녀 1한테 다 몰아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자녀 2한테는 의결권 지지권은 0이고 경제적 권리를 25% 줌으로써 이제 그 유류분을 좀 피해가는 식으로 설정을 한 건데, 제가 조금 의문 드는 부분은 경제적 권리 측면을 보면은 이게 유류분
다 보전을 해준 것이죠. 25%를. 근데 의결권, 지지권을 감안을 하게 되면 사후 수익자는 사실 전체 권리의 4분의 1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혹시 그런 식의 챌린지도 있지 않을까. 뭐 아직 판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점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슬라이드에서 나중에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자녀 일이 다 주식을 100% 그게 의결권이든 경제적 권리든 가져야 되니까 자녀 1호부터 그거를 뭐 10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 회수해 와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그 회수를 자발적인 타협이 아니라 이것도 신탁 구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유류분할 때는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그 고려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얼핏 아까 설명 들으면서 해봤고요. 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제가 그 주주 명부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 슬라이드 페이지로는 10페이지고요. 슬라이드 14번인데요. 이게 원래 이게 취지가 신탁 사실을 통지하니까 난 신탁하니까 이제 주주 명부에 위탁자로 아마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수탁자 명의로 바꿔달라 이제 이렇게 신탁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게 알리는 회사한테 알리는 것인데 원래 저희 그 명의계서는 양수인이 시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 명의계서가 되는 건지 양수인은 전혀 그러면 거기 인발부가 안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원래 그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의계서의 그런 프로세스랑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데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영경 위원님 발표와 관련돼서는 신탁을 혁신 방안 중에 하셨는데 그 혁신 방안을 보시면 주로 이제 집합 투자하고 수익주권 발행 신탁의 규제 차익을 없애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일 종류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순자산 가액만 발행한도로 한다. 그다음에 원소유자랑 신탁업자가 후순위 신탁 수익권 보유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집합투자증권에는 없는데 이런 규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좀 필요하다. 아니면 이게 좀 그래도 좀 필요 없는 게 들어간 게 아니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토론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토론에 대해서 오 변호사님하고 이영경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보수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탁 계약할 때 1%, 상속 집행할 때 1%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체계는 0.7 계약할 때 받고 나중에 상속 집행할 때 0.7 받고 이제 기중에는 재산 규모도 좀 다르긴 하는데 한 0.1 정도 내외로 받아서 배당금이 나온다는 자에서는 특별하게 보수 자체가 부담이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거의 한 1.5% 연간 받고 있던데 우리도 보수를 올려야 되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보수를 낮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류분 관련해서 이제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평가해서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현재 우리 판례나 해석상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평가, 유류분 계산할 때 특별하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평가 로직들이 만들어지겠죠. 경기권 프리미엄을 마이너스로 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설계는 한 30%에서 35% 정도까지로 해서 유류분보다 좀 더 넘게 저희가 지금 설계를 좀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문제는 향후에도 이런 문제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신탁 선언 방식의 신탁은 이제 최근 실무에서 조금 이제 변호사께서 해보려고 지금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해지권이 유보가 안 됩니다. 신탁 선언을 해놓고 다시 해지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강제집행 면탈하려고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신탁해놨다가 채권자 없어지면 이제 다시 이런 식의 뭔가 판금돈을 못 쓰게 하려고 해놓은 건데 유언대공 신탁은 사실 유언의 기능, 그러니까 이제 상속 설계를 하는데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해야 되는데 해지권 유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둘 중에 뭐 99%를 한 명한테 몰아주고 1%를 안 주는 방식으로 해서 해지는 안 하되 신탁은 존치시키되 실질적으로는 그 경제적 권리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은 사용 가능하더라도 해지권 유보가 안 돼서 저희 실무상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비후계자한테 준 경제적 권리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상속세 내고 남은 이제 배당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 상황이 되면 후계자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신탁 계약에 넣어놓는 방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매수하고 대신 이제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회계부분 평가한 가액의 평균 가액 정도로 해서 이제 유상으로 취득하는 구조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신탁 사실 통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가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노혁준 교수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해서 뭐 단일 종류 재산이라든가 순자산 가액 내로만 발행을 해라. 또 뭐 후순위 신탁 수익권을 일정 부분 위탁자와 수탁자가 인수를 하라 등등의 이제 제한을 걸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규제 당국에서는 이런 수익증권 발행 신탁을 처음으로 좀 크게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좀 이런 규제 내용을 많이 좀 부과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신탁의 활성화라는 또 다른 좋은 취지는 조금 이제 감소되는 측면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집합투자증권과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도 비슷한 의문이 들고 또 그 신탁업 혁신 방안에 보면은 그 집합투자 그 펀드 규제와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산운용 규제라든가 뭐 여러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본시장법상에 펀드 관련해서는 그 자산 운용 관련돼서 굉장히 상세한 규제 내용이 있고 또 뭐 차입 제한이라든가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얼만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혁신 방안에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그 펀드에 비해서도 더 과도한 규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향후 나오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살펴보면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하나의 박현정 센터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의 박현정 센터장입니다.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도 그 저번 주에 저희 그 일본의 스미트러스트와 관련돼 있는 부분 때문에 출장을 좀 자주 가곤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멈춰 있다가 이제 저번 주에 가서 협의도 하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가서 연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본과 한국 시장을 좀 비교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근로자 수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한 노동자 수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이제 승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실무에서 제가 다루는 이제 기업과 신탁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상속 공제 때문에들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표로 비교해 본 것처럼 실제 이제 승계할 때는 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이런 부분이 많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용하고 있는 건수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에 따른 걸 보면 실제 이제 세금 때문에 이거 경영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볼 것인가라는 거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사업 승계나 이제 기업 승계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 상속 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현경
연구원님 얘기해 주셨던, 박사님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 때문에 사업 승계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반가운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탁업 혁신 방안 안에서 수탁 재산 이제 확대할 때 영업이 좀 불포함되고 있는데, 실무에서 이제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영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문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사업을 신탁을 맡겨서 영업 신탁에 해당하는 분야로 원하시는 분들이 승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이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 이제 신탁 재산의 확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영업이 불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수탁 가능 재산 안에서 일정 부분 이제 열거주의 쪽에 이제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첨가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일본은 철폐를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첨가해서 우리도 이제 방향성에 맞춰서 고민한다면 그 사례가 좀 참조가 충분히 될 만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그 제 실무를 맡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퇴직금 관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저도 퇴직금이 좀 있으니까요. 금융기관 다니다 보니까 이 퇴직금을 신탁을 맡겨서 제가 나중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미성년인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넘겨주고 싶은 신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하고 싶었는데, 사실 퇴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신탁 그 재산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곳에 타진했지만 이제 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질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수탁 재산, 이 부분을 손님들과 상담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실제 이제 공익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니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권으로 채권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제 질권 자체는 또 신탁재산에 들어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열거를 하다 보면 새로운 형태의 재산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을 때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그 계속 시장 현황에서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신탁재산 가능 권리들을 열거주의만 하게 되면 따라가야 되는데, 그 굉장히 이제 법 하나 이제 개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방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회 적절하게 고령화 수준에 지금 이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현장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증권 발행 신탁 관련해서 비금전으로 이제 확대하는 것은 가히 이제 저희 환영할 만합니다. 근데 업권 간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벽이 좀 허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박사님께 부동산 신탁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관련했을 때 이제 여러 금융기관이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영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유류분과 신탁에 이제 해당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유류분의 사전 포기를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서 일본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일본에서 신청 절차를 포기하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 것을 좀 보았습니다. 가정법원의 신청 절차를 포기하는 자료라든가 또는 그거에 따른 이익이 없는 상속인들이 이제 절차가 좀 부담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중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가셨을 때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중에 그쪽이 변호사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아주 심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 이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의 금전 채권화는 굉장히 이제 실무에서도 저도 많이들 고객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물 반환에 대한 고민과 실제 따르는 후속의 법률 문제가 많이 고민되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배당권과 의결권에 대한 분리를 이제 오영표 변호사님 발제해 주셨는데요. 이분의 이제 저는 이제 실무에서 구조를 조금 많이 신탁을 다루다 보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짜셨을 때 이제 실무적인 측면으로 기간이라든가 영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많이 기업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 중에 최근의 현상과 결부를 시켜보면 1인 가구 확대나 가족 구조의 다변화 때문에 실제 재혼 가정, 3원 가정, 특히 이제
그 본인의 자녀가 아니지만 뭐 양자로 들이신 분 이런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 가업을 뭐 일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도와주는 주변의 그 조카라든가 다른 제3자들에게 종업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본인이 읽어왔던 기업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영속할 수 있게끔 타에 뿌리내리게 하고 싶은데 이제 세제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다거나 또는 승계 방안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상속인들과의 마찰, 그 다음에 유류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가업상속 공제도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어우러져서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 안에서 세제와 신탁이 자유롭게 좀 더 연구 발전돼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뭐 케이스도 많이 코멘트해 주셨는데 뭐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 변호사님하고 이영경 박사님. 네, 이게 뭐 제 영역은 아니지만 그 신탁계산, 수탁계산 열거주의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사실은 가상자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사실 저는 가상자산을 상속 설계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서 저희 신탁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일본은 그걸 이제 가상자산을 흡수를 했거든요, 신탁에서. 그래서 좀 열거주의는 좀 빠른 속도로 좀 없어져야 되는데 또 새로운 상품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금융감독당국에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가업 승계하면서 이제 주식의 그 의결권과 배당 청구 분리해서 신탁 존속 기간 했는데 대략 따져보면 저희가 가업 상속 공제를 안 받는다는 전제하에서는 한 10년 정도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배당금을 통해서 이제 축제를 해서 비유계좌 자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0년 돌려보면 한 20년 가까이는 걸립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신탁이 존속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후계자가 이걸 되사서 이제 마무리하는 구조까지 가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고 실제 이걸 작동해 보면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금이 꾸준하게 안 나오게 되면 그럼 비후계자 받은 게 이게 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회사가 결손이 나거나 해서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사실 구현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가업승계 신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비즈니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가능한 범위까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존속 기간은 저는 한 15년에서 20년 해서 좀 보수적으로 25년 정도까지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일본 신탁 구조를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 재산 그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제적 권리만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을 투입시켜서 하는 방식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에 그렇게 요청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이거 가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신탁에 놓고 영속적인 신탁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은 수익금만 가지고 전문경영인을 이제 계속 신탁을 통해서 선임하고 가는 그런 과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업 승계 관련된 뭐 패밀리 가버넌스 이런 쪽도 저희가 이제 실무에 옮겨 보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동산 신탁증권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도 그 혁신 방안에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부동산 신탁사에게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신탁 상품은 부동산 신탁 회사만 하게끔 하려는 어떤 전업주의적인 마인드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아마도 부동산 신탁 회사가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부동산 신탁 상품을 취급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 업권 간의 어떤 칸막이를 치는 현재 그런 규제 방식에 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도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신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시장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제 효율화를 점점 추구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규제를 딱 칸막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심지어 금융권과 비금융권 사이의 그 경계도 좀 흐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기존 방식대로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딱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플로어에서 혹시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두 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 신한은행 신탁부의 김도한 수석입니다.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영표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 가압승계 신탁 지금 말씀하셨던 일본 모델 관련해서 만약에 그 사후 수익자인 자녀 2가 본인이 그 주식에 대한 매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와, 두 번째는 사후 수익자 1인 자녀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후계자 가지고 있는 경제적 권리를 못 사주겠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신탁을 우리가 그 유언대우 신탁 구조는 사실 수익권 설계하는 주체가 돌아가신 이제 어머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신탁을 설계해서 승계 받는 구조라서 그걸 부인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부인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뭐 데드엔드 룰이라든지 뭐 몇 가지 이제 사실 신탁의 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익권을 본인이 안 받겠다면 사실 수익권 포기를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은 의사동의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그 유언대우 신탁 설계자가 설계해놓은 수익권을 자녀들이 받는 구조죠. 그게 결국 수익권을 이제 상속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해결이 될 것 같고, 후계자를 지정한 후계자를 지정했는데 후계자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모든 가정에 다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저희도 실제 신탁 안 했지만 결국 이제 실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재상속 이슈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는 사실 수익자 연속 신탁 구조로 해서 결국 이제 후계자의 또 자녀, 손자녀 이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그게 이제 실제 미성년 자녀면 사실 중간에 전문 경영인을 넣어서 수익권을 가지지만 결국 이제 실제 회사 경영은 이제 전문 경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후계자의 어떤 사망을 대비한 설계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보통 재산, 뭐 부동산이나 금융은 그렇게 하는데, 가압승계하면서 후계자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익자 수익탁 구조로 보완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한 분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발제하신 두 분, 뭐 오영표 변호사님하고 이현경 박사님 코멘트 하시면 좋겠고요. 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이 법안 개정 사항이 많이 있고, 이 자리에 실은 금융위 자본시장과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운영위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좀 들었으면은 법 개정 사항을 법을 할 때 개정할 때 많이 참고가 될 내용들인데, 저희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정책 당국자들에게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 번씩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신탁이 좀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신탁, 전업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파트가 있는데, 전업은 부동산 신탁이고, 그래서 신탁이 사실은 특정 업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통분모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제도 개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 2012년부터 해서 2차례 국회 갔다가 이제 자동 폐기돼 버리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 혁신 방안이 나온 거는 사실 이제 업군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만 추려가지고 일단 원스텝 포워드 하자.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여건을 다 고려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장기 과제로 두고 단기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가서, 뭐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좀 통과가 되고, 또 다음에 또 좀 더 발전된 모델을 가고해서 아쉽지만 사실 이 정도에서 법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을 조금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아마 신탁을 하신 분들이 다 이제 뭐 편법 행위 이런 걸 통해서 뭐 신탁이 발전했다 이런 거로 이제 국내에 소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좀 안 좋은 시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해외 사례를 연구하다 보면 사실 법제도가 불비한 부분들, 여성의 상속권이나 뭐 배우자 상속권 없을 때 신탁으로 하고 해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보완책으로 신탁을 활용한 게 오히려 더 신탁 활성화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사실 뭐 하나도 못 하는 거고, 근데 긍정적으로 보되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는 다 감독 규제라든지 사회 투명화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신탁을 활용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좀 방점을 찍고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연구자의 입장으로 연구하고 그 내용을 이제 발제를 해드렸는데, 오늘 토론해 주신 그 분들께서 현업에서 있었던 경험도 많이 들려주시고 굉장히 유익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업 혁신 방안이 나왔는데 이제 토론하면서 저도 느낀 점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 혁신 방안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내용조차도 어떤 수탁 가능 재산의 확대 범위라든가 수익증권 발행 신탁에 대한 규제 내용이라든가 굉장히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시면서 신탁 시장을 넓혀가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입법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이제 발맞춰서 많은 개선이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신탁업 제도 개선 방안에 관련된 세미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신탁 활성화를 위한 신탁업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